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물 분야 RNA 논문 작성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결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판서를 좀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은 첫 번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NA. 다시 한번 RN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1차 시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탐구와 연구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 연구소 또는 실제로 탐구,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이게 잘 되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2차 시는 결과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물 실험 결과. 자, 실험 결과는 실험 방법을 통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는 영어로 result라고 하고요. 자, 실험 방법, material method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논문에 들어가는 양식인데, 실험 방법과 실험 결과는 상호 대칭성을 가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실험 결과는 상호 대칭성을 가지고, 방법론과 결과가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ypothesis driven experiment라고 했죠.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의 경우 반드시 뭐다? 가설의 존립 여부가 판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됐죠. 전에 이전 1차 시에서 보였던, 후레쉬, 손전등, 가설. 자,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은 이 가설이 O인지 X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가설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가설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결과를 헷갈릴 수 있는데 실험 결과라는 것은 데이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 데이터라는 것은 실험으로 얻어진 수치 또는 사진, 표 등이며 결과는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여서 일반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실험 결과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문장으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만을 놓고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결과에서 또 주의할 점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이나 자기 맘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됩니다. 결과의 근본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나온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있냐? 생물 실험에서는 정성적인 결과와 정량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자, 정량적인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데 정성적인 결과와 정량적인 결과가 뭐가 틀린 건지 여기서는 정량적인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되죠.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것이 결국 차이와 수치적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치적인 것을 나타내려면 정량적인 처리, 정량적인 결과, 그러면서 이제 통계적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실험 방법과 결과의 상호 대칭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실험을 했고 1번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1번 실험 방법과 1번의 결과는 서로 대칭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양파에서 추출한 용액을 가지고 용액을 추출한 다음에 미생물의 살균력을 실험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양파의 추출물이 그렇다면 여기 실험 방법에는 양파를 어떻게 추출하고 미생물 살균을 어떻게 실험했는지 나왔죠. 그럼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미생물 살균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로 스테필로코커스 같은 미생물을 사용해서 평판 도말한 다음에 양파 추출물을 넣은 것과 양파 추출물을 넣지 않은 것 또는 양파 추출 농도를 다양하게 증가시켜 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균을 깔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1번과 1번은 서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서로 매칭이. 이게 상호 대칭성입니다. 자, 2번 실험에서는 또 어떠한 실험을 하였고 그 실험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이 데이터, 여기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나타나겠죠. 3번 실험은 이런 실험을 했고 이렇게 했다. 자,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호 대칭성입니다. 순서적, 그러니까 시간, 타임 프레임에 맞는 시간적인 순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 실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소가설이 되기 때문에 이 소가설, 작은 가설이 모여서 대가설을 증명하기 때문에 소가설 1이 입증이 되고 그 다음 소가설 2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소가설 2가 입증이 되고 소가설 3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가설 3이 입증이 되면 4로 넘어가게 돼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선택한 이 주제의 대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입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 프레임, 논리적인 순서가 다 맞아 들어가면서 실험 방법과 결과가 상호 대치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서 설명했듯이 가설의 검증은 가설을 세우게 되면 이 가설에 따라 가지고 이 실험이 가설을 검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experiment support hypothesis 이렇게 되면 이제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experiment does not support hypothesis 이렇게 되면 가설이 폐기가 된다. 자, 요거는 계속 반복돼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실험을 할 때도 항상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실험 결과를 얻은 건지 아니면 가설을 다시 폐기해야 될 건지를 항상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가설의 검증 예시를 한번 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전에 나왔던 1차 시에 나왔던 한국인의 미토콘드리아의 DNA 서열을 분석하면 한국인의 공통목의 조상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라고 말을 했죠. 자, 이게 어떤 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의 가설이 되겠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가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얼 DNA 하플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이퍼 베리어블 시퀀스 1, 이 1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검증 예시를 보게 되면 결과 1. 자, 결과 1과 결과 2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가설. 한국인 20명의 미토콘드리아 DNA서를 분석한 결과 공통목의 조상의 기호는 북반구, 남반구, 아프리카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한국인 20명의 미토콘드리아 DNA서를 분석한 결과 공통목의 조상의 기호는 북반구의 특정 지역으로 일치하였다. 그래서 뭐 시베리아 북부, 한국인의 조상은 시베리아 북부도 일치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건 서로 정반대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가설이 성립되는 것은 결과 1입니까? 결과 2입니까? 자, 가설을 보시게 되면 한국인의 공통목의 조상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볼드체로 설명되어 있는 공통목의 조상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의 그 의미는 뭐예요? 공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목의 조상이 단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럼 결과 1에 의해서는 이 가설은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죠. 그럼 가설은 폐기됩니다. 그죠? 그럼 바꿔야겠죠, 가설을. 그러면 분석하면 공통목의 조상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목의 조상은 다양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목의 조상을 추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설이 수정이 되겠죠. 반면에 결과 2가 나왔다면 공통목의 조상을 북반구로 일치하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럴 경우는 이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에 의해서, 실험 결과에 의해서 가설이 성립되거나 폐기가 된다. 그 예시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설은 폐기가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통목의 조상이 아니니까. 반면에 이거는 가설이 성립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결과와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반면에 데이터는 숫자, 사진, 실험과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자, 데이터 그 자체로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결론 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데이터를 해석해야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는 데이터를 요약, 변환하여 데이터를 해석하여 일반화한다. 자, 여기서 변환한다는 것도 있고요. 요약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반드시 그 결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로 데이터라고 그래요. 로 데이터.
로라는 것은 이제 날것, 이런 날 데이터, 그러니까 바로 얻어낸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을 통합하여서 리절트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 리절트로 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추정한다거나 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팩트 그 자체에 기반을 해서 실험의 결과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조군 20명의 평균 혈압은 85 플러스 마이너스 5 밀리밀리 Hg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테니스 선수 30명의 평균 혈압은 94 플러스 마이너스 5 밀리밀리 Hg였다. 제가 이 단위를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좋은, 자, 결과를 말한 것인데, 결과라고 이제 쓴 거죠. 결과를 기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조군 20명, 대조군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테니스를 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테니스 선수가 아닌 사람 중에 20명하고 테니스 선수 30명을 비교를 했더니, 이 사람은 8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왔고, 여기 평균이, 여기는 94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좋은 결과일까요? 아닐까요? 제대로 된 결과 기술입니까? 아닙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평균값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값은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값은 우리가 영어로 average라고 하고, mean이라고 하죠. mean이라고 합니다. mean 또는 average 라고 하고, 표준 편차는 S.D 하는데, 이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의미합니다. 자, 결과가 아닌 데이터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를 말한 거예요. 자, 문제. 차이점이 왜 그러냐? 자, 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냐, 뭐 유사하다는 것이냐 판단이 안 되죠. 이 결론으로, 결과를 봐서는. 그죠? 결과로 봐서는 이게 높으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또 비슷하게, 왜냐면 80에 5에다 5를 더하면 90이 되는 거 아니야. 94에서 5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면 89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오버래핑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테니스 선수가 되고, 이 사람이 대조군이 되겠는데, 이쪽이 이제 혈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Y축은 뭐 사람 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오버래핑이 일어나는데 차이가 유의미한 거냐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예시가 아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요약, 변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좋은 제도야.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인지 유사한다는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다음과 같이 바꿔야겠죠. 테니스 선수 30명의 평균 혈압은 대조군 20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테니스 선수 30명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대조군을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P 밸류가 나옵니다. P 밸류. P가 0.0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P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확률. probability. 자, 나중에 설명해 주겠는데, 이건 t-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t-테스트를 통해서. 자, 이거 통계학적으로 나온, 통계학적인 단위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했더니, p-밸류가 0.02 이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p-밸류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정하게 됩니다. 정규 분포 곡선을 걸게 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0.0이라는 것은 2%가 되겠죠. 0.02는 100분의 2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2% 이하에서, 그러니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틀릴 확률이, 2% 이하라는 거예요. 98% 이상 이게 맞을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확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게임과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여기가 0.1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0.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둘이 합하면 0.01이 되겠군요. 0.01, 0.01이 되는 거죠. 요 면적이. 그 다음에 요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1에서 0.01을 빼니까 이것은 0.98의 면적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게 맞을 확률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존재한다. 확률적으로. 요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P밸류가 0.02보다 작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실험을 100번 만약에 반복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100번 반복을 하게 되면 100번 반복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98번 이상은 이러한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오차가 모든 실험 오차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오차가 뭐다? 두 번은 오차가 나올 수도 있다. 2번 오차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P밸류 확률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100번 했을 때 2번 정도가 오차가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지지도가 현재 36%,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지지도가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A 사람이 40%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40%니까 3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의미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결국 그 여론조사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7%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7%다. 그러면 뭐냐? 여기랑 여기가 지금 차이가 4%잖아요. 그죠? 그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그와 이게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리비전 하려면 차이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P밸류를 얘기한 것으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높은 건 맞는데 부족하다. 그럼 이게 이거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약 10%, 그죠? 10% 정도 높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나타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잘 말한 결과가 되겠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해 줬고 그 정량적 수치가 통계학적으로 가지는 의미까지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물학 실험에서는 P밸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어디까지 해야 의미 있는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P밸류가 0.02보다 낮다라고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우리가 생물학적, 생화학적 반응으로 실험을 할 때는 P밸류가 0.05 이하일 때 이때 유의미하다고 우리가 대략 얘기를 합니다. 0.5배. 그죠? 그러니까 95번, 100번 뽑았을 때 95번 정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면 95번 이상 이 실험은 유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하지만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범위가 점점 더 프로버빌리티가 0.05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뭐 P가 뭐 이렇게 0.4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0.5가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나와요. 실제로. 왜냐하면 샘플의 수하고도 이게 또 상관이 있거든요. 샘플의 수, 대조군의 수. 근데 동물 실험을 동물을 무한정으로 많이 할 수도 없잖아. 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을 처리한 동물과 약물을 처리하지 동물의 차이. 근데 N의 수가 많아지면 피해 값이 줄어들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N의 수가 제한이 돼 버리면 피해 값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성적인 결과와 정량적 결과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적 결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결과, 우리 qualitative data라고 그래, 정성적인 겁니다. 정성적. 그죠? 반대 개념은 이제 정량적 결과가 되겠죠. 자, 수치를 표현할 수 없어요. 수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정보를 기술로 하며 측정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DNA를 증폭하기 위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PCR 결과물을 얻었다. 이렇게 되겠죠. 원하는 PCR, 뭐 1.4 킬로베이스 베어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었고, 그 결과물을 얻어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똑같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 1.4는 아니지만 실제 이제 DNA 레더가 되겠고요. 이게 DNA 사이즈 마커라고 그러죠. 요게 이렇게 결과가 떴잖아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표기할 수가 없죠. 결과가 다 나온 거니까. 원하는 거를 복제를 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정성적 결과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정성적 결과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량적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결과. 자, 지금 이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컨트롤이 있고요. 여기 HDC라는 샘플이 있고 GDH, HDC라는 샘플이 있습니다.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녹색 형광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것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를 이제 정성적 결과로 보십니까? 정량적 결과로 보십니까? 그죠? 자, 정성적 결과로 만약에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대조군보다 HDC, GDH, HDC에서 형광 단백질이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녹색 형광 단백질이 GFP죠.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림만 봐도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이거 제가 예. 그럼 다음 그림 보여드릴까요? 이거 정성적으로 표시한 이 말이 맞는지? 다음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어때요? 대조군보다 HDC, GDH, HD에서 형광 단백질이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뭐야? 제가 그림을 약간 조작한 겁니다. 자, 이게 원래 원본 그림이에요. 원본 그림. 원본. 논문에 나와 있는 원본 사진입니다. 이전의 사진은 제가 채도랑 콘트라스트를 조절해 가지고 이 녹색 형광을 확 줄여버렸어요. 제가. 이건 원본에 있는 사진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성적인 표현이 사진을 어떻게 해상도, 뭐 채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콘트라스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작도 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의미를 찾을 수 없죠. 그죠? 실제로 이게 많이 나오는 건지 이게 많이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결과를 처리하게 되면 특히 현미경 사진 조심하셔야 되고 현미경의 형광 사진, 형광이 들어있는 현미경 사진을 처리할 때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에 나왔던 논문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이 있었고 이제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로로선스 인텐서티를 정량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컨트롤 이제 이거 100으로 잡았을 때 HDC는 80 정도였고 GDH, HDC는 40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위에 나타난 것은 요거와 요것도 유의미하다는 게 나타나고 요거와 요거는 훨씬 더 유의미하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실제 결과는 뭐다 그래서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고 그 다음에 요가 3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성적으로 인 데이터 중에 특히 사진 같은 거는 정량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지 않고서는 의미가 무의미한 건지 유의미한 건지 해석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석할 때 이미지J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이미지J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원리는 요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면적을 계산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미지 J로 여기에 나오는 형광을 잡는 거죠. 이렇게 형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스는 어떻게 잡냐? 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검은색을 잡는 거예요. 여기 검은색. 그래서 요걸 다 모아가지고 앞에와 같이 이 형광 면적, 형광도, 형광의 인텐서티를 근데 뭐로 재야겠냐면 면적으로 나눠야겠죠. 면적으로. 그죠? 그럼 데이터가 이 세포 수만큼 쫙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에버리지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죠. HDC도 형광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면적을 구해가지고 면적과 형광 인텐서티를 구해서 쭉 모으면 얘는 이렇게 나온다. 얘는 거의 적기 때문에 훨씬 적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치도 민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형광 이미지,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는 실험 중에 형광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실험이 있다. 그러면 형광 이미지를 분석을 해야 할 텐데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여기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 프로토콜을 예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해보시면 차이점을 아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결과. 그래서 정량적 결과의 중요성은 수치화에 나타낼 수 있고, 숫자, 측정치 등이 들어가고, 자,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통계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 수치는 p-밸류가 나왔으니까 t-테스트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분포 곡선에서 여기에 실험 레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100번 반복했을 때 98번 이상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10%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제일 좋은 결과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통계학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실험실에서는 이 재현성을 되게 중요합니다. 재현성. 아까 얘기했죠. reproducibility라고 합니다. 재현성. 그러니까 뭐냐? 100번 반복했을 때 당신의 데이터가 몇 번 나오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P값이 0.05가 이하면 당신 실험은 제대로 된 거다라고 유의미성하게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번 실험했을 때 95번 이상 여러분의 실험은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재현성을 중요시하는데 통계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트리플렛 게이트, 그러니까 3개의 독립적인 실험을 합니다. 3개의 독립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테크니컬 트리플케이션이고 바이올로지컬 트리플케이션인데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쥐에 실험하게 되면 쥐는 3마리가 필요해요. 쥐 3마리. 그래서 쥐 3마리로부터 샘플을 각각 얻어가지고 n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당뇨병에 걸린 쥐의 호르몬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럼 당뇨병 걸린 쥐를 3마리를 구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요 3마리의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민 평균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야죠. 그래야만 통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n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재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1번 실험 끝나고 2번 실험 끝나고 3번 실험 끝나고 이렇게 타임 스케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원래 1번 실험 끝난 다음에 좀 있다가 2번 실험 진행하고 3번 실험 진행.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더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 2, 3을 동시에 진행한다. 하지만 각각 다 독립적인 샘플로부터 독립적인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쥐의 혈액을 재는데 쥐가 한 마리 똑같은 거죠. 이거를 각각 3번 뽑아가지고 각 쟀어요. 그럼 이게 소스가 똑같잖아요. 소스가. 그죠? 그럼 이건 테크니컬 트리플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측정치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재가지고 그 3번의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재는데 요거를 한 번 재면 불확실하니까 3번 재서 평균값을 재는 건데 그 평균값을 가지고 트리플렛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틀리게 된다.
하지만 정성적인 실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정성적인 실험 같은 경우. 뭐 쥐에서 뭐 쥐의 줄기세포를 추출하였다. 그럼 쥐의 줄기세포를 1, 2, 3 해가지고 3개씩 추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쥐 줄기세포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요걸 가지고 한 번에 가지고 실험을 해서 줄기세포가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정량적 실험에서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정성적 실험에서는 상관이 없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성적 실험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정량적 실험에서는 반드시 n이 트리플리케이트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3개의 독립된 실험으로. 그래야 n의 수가 있어야만 t-테스트가 가능하고 각각 독립적인 실험을 진행한 거에서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통계적으로 정량적 결과를 하게 되는데 t-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t-테스트와 아노바입니다. t-테스트와 아노바.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t-테스트, 아노바입니다. t-테스트는 2개의 그룹을 비교하는 겁니다. 2개의 그룹. 그죠? 그걸 우리가 t-테스트라고 하고, 아노바는 2개 이상의 그룹을 비교할 때 우리가 아노바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링크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통계학의 원리까지 설명해 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프로틴 1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틴 1이 있고, 자, 프로틴인 여기서 단백질은 어떤 질병의 마커 단백질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하고 병에 걸린 사람의 이 프로틴 1의 농도를 봤더니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기에는 중간값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중간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럴 경우는 t-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t-테스트를. 자, 그래서 요 그림은 뭐냐면 요 단백질이 좋냐, 요 단백질이 좋냐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단백질 두 배, 얘들 이제 마커로 쓰려고 그러는데, 질병 마커 단백질로 쓰려고 그러는데, 보시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됐다. 근데 뭐야? 이만큼 오버래핑이 됐죠. 그죠? 그냥 눈으로만 보아도 이 사람과 이거와 이 프로틴 2와 프로틴 1의 차이점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거를 마커로 쓰는 게 좋겠죠. 마커라는 것이 이제 요걸 분별하기 위한 거니까. 그죠? 하지만 이걸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P 값이 0.02보다 작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얘는 P 값이 0.1이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적으로. 그죠? 그럼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P가 0.02와 0.1의 차이점은 기억나십니까? P는 확률이라고 했잖아. 자, 100번을 실험하면 98번 이상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재현성이 있다니까. 프로틴 1을 가지고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98번 이상은 이걸 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P가 0.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번 실험을 하면 90번 이상은 맞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오차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 마커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t-테스트로 해서 p 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robability and significance, statistical significance explain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해 줬듯이 여기까지가 95%의 statistical significance threshold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뭐 100번이 됐던 반복이 됐던 계속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요 p 값은 얘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 95%로 나와 있지만 여기는 98%가 되겠죠. 98%니까 여기가 0.01, 여기도 0.01이 이렇게 되겠죠. 요 면적이. 그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는 관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2번 이하니까 100번 했을 때 2회 이하로 나타난단 말이죠. 98번 이상은 여기에 위치한다. 그래서 그 수치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null hypothesis and most likely observation. 그래서 아마 P가 0.02보다 작다는 것은 100번 했을 때 98번 이상 여기서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통계적 분석과에 관련돼서 t-테스트와 아노바는 이전에 나왔던 동영상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t-테스트 아노바를 근데 요즘은 복잡하게 개념을 이해할 필요 없이 바로 엑셀에 넣으면 바로 값이 나오는데, 물론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t-테스트는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한다. 두 개의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t-테스트고, 아노바는 두 개 이상의 그룹이에요. 두 개 이상의 그룹.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차이가 유의미한지 아니한지를 잡을 때는 우리가 아노바를 씁니다. 근데 이게 엑셀로 넣어가지고 엑셀의 펑션 기능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엑셀의 펑션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통계학적인 기능이.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실험 셋이 이러한 t-테스트에 맞는 건지 아노바에 맞는 것인지를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수치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엔터 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는 이 복잡한 수식을 다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지만 우리 세대, 저 세대부터는 저희 세대부터는 아마 엑셀의 시대, 컴퓨터의 세대니까 엔터 치면 p-밸류가 나와요. 그러면 의미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에 걸쳐서 RNA 생물 관련해서 첫 번째 차 시에는 실험 설계에 관련된 얘기, 주로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 두 번째 이 본차 시에서는 결과 해석, 결과 분석, 그죠?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 특히 정량적 데이터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요약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스트 뇌인지 과학의 이석규였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해졌더라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혹시 실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관련된 문헌이라도 찾아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